더마카와 함께 시선 집중의 문을 열겠습니다.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세요. 더마카입니다. 금요일인 오늘도 삐딱선 정신에 입각해서 주요 뉴스 챙겨드리겠습니다. 그런데 유튜브 댓글을 보다 보니까요. 참사랑님이 JB하고 계란 후라이 이모티콘을 주셨고 더마카님하고 보라색 포도 이모티콘을 주셨는데 이거는 JB는 계란 후라이 같고 저는 포도 같다는 뜻일까요? 포도가 낫다. 추정이 안 되는데요. 네. 그냥 드시고 싶으신 거를 뭐 올리셨을 수도 있죠. 계란 후라이 먹고 디저트로 포도 먹으면 되죠. 어렵게 생각해요. 아니 뭐 JB는 계란 후라이를 연상시키는 게 있나 생각해봤는데 생각이 안 났어요. 영양소가 많다. 꿈보다 해몽이라더니 많이 드셨습니다. 순발력이. 칭찬해드리고 네. 파란 대무님이 무더웠던 6월이 가고 있습니다. 이젠 장마와 호우에 대비하는 진짜 여름이 시작됩니다. 부디 큰 사고 없기를 바라봅니다. 맞아요. 주변 좀 꼼꼼히 살피셔야 됩니다. 네, 그리고 7113님 매일 출근길에 1부밖에 못 듣는데요. 오늘은 끝까지 듣겠습니다. 왜냐? 연차를 내고 제 고향 삼천포로 갑니다. 오, 고향이 삼천포시구나. 볼일 보고 회 한 접시 신나게 먹고 오겠습니다. 남해 바다 참 좋은데. 네, 그죠? 네. 파란 바다를 보면서 회 한 접시 얼마나 좋을까. 행복한 시간 되시기 바라겠습니다. 네, 음식만 나오면 나오는 JB의 목소리 톤이 있는데 그 톤으로 방송을 진행해 주세요. 1시간 반 동안. 그래요? 네. 김윤경 님이 고3 아들이 등교 준비하면서 엄마는 수염 아저씨 라디오 매일 듣네요 라고 하네요. 고3 아이들 오늘도 파이팅입니다. 얼마 안 남았습니다. 수능. 막바지 이제 피치 올려야 되는 거 아닙니까? 건강관리 잘 하시고 어머님 영양 공급 확실하게 해주셔야 됩니다. 계란 후라이 어떠십니까? 그리고 또 뭐 라디오 매일 아침에 이렇게 틀어서 같이 들으시면 일단 뭐 논술에 강한 그죠? 그렇습니다. 그리고 또 언어 영역, 사회 영역 잘 볼 수 있는 것도 영양소 챙겨주고 계신 거죠. 그렇습니다. 자, 파이팅 하시고요. JB타임즈 오늘 주목할 첫 번째 뉴스 어떤 건가요? 김진표 전 국회의장이 대한민국은 무엇을 축적해 왔는가라는 제목의 회고록을 펴냈는데요. 여기에 담긴 내용 한 구절이 파문을 일으키고 있습니다. 일단 뉴스부터 들어보시죠. 지난 2022년 12구 이태원 참사 발생 뒤 한 달여쯤 지난 12월 초 윤석열 대통령과 김진표 당시 국회의장이 국가적 슬픔을 위로하기 위해 열린 조찬 기도회에 참석했습니다. 지난달 퇴임한 김 전 의장은 회고록에서 당시 윤 대통령과 독대한 상황을 적었습니다. 이상민 행정안전부 장관의 거취를 두고 좀 더 일찍 정치적 책임을 지고 사의를 표명하는 게 옳다는 조언을 건네자 윤 대통령이 말은 다 맞으나 이태원 참사에 관해 강한 의심이 가는 게 있어 아무래도 결정을 못하겠다고 말했고 그 이유를 묻자 사고가 특정 세력에 의해 유도되고 조작된 사건일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며 그럴 경우 이상민 장관을 물러나게 한다면 그것은 억울한 일이라고 답했다는 게 김 전 의장의 기억입니다. 김 전 의장은 극우 유튜버 방송에서 나오는 음모론적인 말이 대통령의 입에서 술술 나온다는 것을 믿기 힘들었다고 당시 심정을 적었습니다. 대통령실은 국회의장을 지내신 분이 독대를 요청해 나눈 얘기를 멋대로 왜곡해 세상에 알린 점이 개탄스럽다고 밝혔습니다. 네, 정말 믿기 힘든 내용 아니겠습니까? 여기에다가 대통령실에서 왜곡이라고 주장을 했기 때문에 좀 더 살펴봤습니다. 도대체 무엇이 왜곡인지를. 네, 그랬더니요. 이런 내용이었습니다. 윤 대통령은 당시 참사 수습 및 예방을 위한 관계기관 회의가 열릴 때마다 언론에서 제기된 다양한 의혹을 전부 조사하라고 지시한 바 있다. 대통령은 특히 차선 한 개만 개방해도 인도의 인파 압력이 떨어져서 사고를 막을 수 있었는데도 차선을 열지 않은 것이 이해되지 않는다는 입장을 밝혀왔다. 사고 당일 민주노총의 광화문 시위 때에도 차선을 열어 인파를 관리했었다. 참고로 대통령은 사고 당시 119 신고 내용까지 다 공개하도록 지시한 바 있고 최근에는 이태원 특별법을 과감하게 수용했다. 이런 내용이 있습니다. 대통령실에서 지금 반박한 게. 근데 어떻습니까? 무엇이 왜곡인지 이해가 되십니까? 제가 지금 전해드렸는데. 저는 안 됩니다. 제일 궁금한 게 해소가 안 되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대통령실의 반박은 김진표 전 의장의 기억이 이러저러해서 잘못됐다. 당시 나눈 대화 내용은 이런 것이었다. 당시 윤석열 대통령은 그런 발언을 한 적이 없다.
요렇게 나왔어야 되는 거거든요. 반박이. 근데 그게 아니지 않습니까? 내놓은 건 그때 대통령이 이런저런 조치를 취했다 이거예요. 대부분이. 이건 범주가 다른 얘기입니다. 이른바 대통령의 음모론은 자체적으로 부정을 했었어야 되는데 지금 반박 내용은 그걸 부정하는 내용이 아니라는 겁니다. 그러면서 왜곡이라고 주장을 하는 거거든요. 엄밀하게 하면 사실 무근이라는 표현도 안 썼습니다. 왜곡이라고 했습니다. 그러면 대통령의 말은 이런 것이었는데 왜 김진표 의장은 그걸 마음대로 해석해서 엉뚱한 내용으로 틀어버리느냐. 잘못전 이거라도 나와야 된다. 이것도 없잖아요. 지금. 응? 그래서 좀 평가를 할 수밖에 없는데요. 첫째, 도대체 뭘 두고 특정 세력에 의해서 유도되고 조작되는 사건이라고 했는지 궁금합니다. 그래서 제가 떠올려 보니까 그때 뭐 뒤에서 야 밀어 했다 뭐 이런 식으로 보도 나왔던 거 기억나십니까? 네네. 참사 직후에 그랬죠. 뭐 토끼 머리띠한 남성이 있었다 뭐 이런 이야기가 나온 적이 있었는데 혹시 이걸 염두에 두고 한 것인가 이런 생각이 들었는데 이건 이미 그 경찰 수사로 다 밝혀진 거거든요. 아닌 걸로. 그것도 윤석열 대통령과 김진표 의장이 대화를 나누기 전에 이미 결론이 났던 걸로 저는 알고 있는데 그러니까 여기에 꽂힐 이유가 전혀 없었던 거잖아요. 그럼 뭘 두고 하는 얘기입니까? 근데 이거저거 다 떠나서 윤석열 대통령은 평생을 수사검사로 일해온 분은 아닙니까? 그러면 최소한 직업적 전문성이라는 게 있는 거 아닙니까? 직업적 감이라는 게 있을 거 아닙니까? 직업적 감으로 볼 때 그런 이야기, 음모론이 이게 말이 되는 건지 안 되는 건지 그래서 최소한 조사가 필요한 그나마 신빙성 있는 정보인지 아닌지를 감별할 수 있는 이거는 돼 있다고 봐야 되는 거 아닙니까? 근데 어떻게 저런 이야기가 나올 수가 있는 겁니까? 더구나 행정 수반인데. 너무 가볍고 너무 극단적이다. 이런 지적을 안 할 수가 없습니다. 이게 첫 번째 이야기고요. 두 번째, 100번 양보해서 그런 인식을 갖고 있었을 수도 있겠다라고 칩시다. 근데 그게 이상민 장관 탄핵을 거부하는 이유로 삼는 그 이유를 도대체 저는 모르겠습니다. 이게 어떻게 이게 그 탄핵을 거부하는 이유가 될 수가 있는 겁니까? 사건을 유도 조작한 특정 세력이 그러면 이상민 탄핵을 받아들이면 특정 세력의 음모에 말려드는 것이다. 이런 이야기가 되는 겁니까? 그럼 제가 하나만 물어볼게요. 어제 대통령실에서 나왔던 반박 중에 차선 하나만 열어도 이걸 막을 수 있었는데 왜 안 됐는지 대통령이 이야기를 했다 이거잖아요. 그러면 당시 현장 대응에 문제가 있었다는 거 대통령도 인정을 한 거잖아요. 그러면 현장 대응에 문제가 있었던 것에 대해서 실무적으로 포괄적 책임을 지고 있는 그러니까 최종 실무 책임자에 책임을 묻는 건 어찌 본다면 당연지사가 되는 거잖아요. 그게 누굽니까? 행안부 장관 아닙니까? 그런데 어떻게 이게 이런 논리로 지금 나올 수가 있는 겁니까? 자기 모순에 빠진 거 아닌가요? 이거라고 한다면? 그다음에 탄핵을 추진한 건 야당입니다. 야당과 음모의 특정 세력이 연결이 된다고 본 겁니까? 그게 아니고서는 이런 논리가 나올 수가 없는 거 아니겠습니까? 이 점도 이해가 안 된다. 이런 말씀까지 드리겠습니다. 네, 김진표 전 의장은 이런 대통령실의 반응에 대해 뭐라고 했을까 궁금해서 좀 찾아봤는데요. 어떤 것이 더 중요한가 하는 판단과 여러 각도로 고민을 하다가 이 정도는 써야겠다는 생각으로 썼다. 그러면 공개 안 한 내용도 있다라는 겁니까? 그거는? 네, 좀 여러 가지 생각이 들죠. 그리고 심사숙고해서 쓴 거고 이에 대한 모든 도의적 정치적 책임은 내가 지고 누가 그 문제에 관해 무슨 이야기를 해도 더 이상 노코멘트 해야겠다고 처음부터 생각했다. 독자들이 판단하실 문제다라고 얘기를 했고요. 네. 윤 대통령과의 다른 교류 중에 비슷한 취지의 주장이 있었느냐라는 물음에 대해서는 상상에 맡기겠다. 이렇게 답을 했다고 합니다. 네. 촌철님들의 반응 정말 지금 뜨겁게 올라오고 있는데요. 최정민님, 사고가 났을 때 책임자가 책임지고 물러나는 게 왜 억울한 일이라고 생각을 할까요? 그러니까요. 최상병 사건 때나 저 때나 참 이해가 안 됩니다. 뭐가 그렇게 억울하신 걸까요? 라고 좀 꼬집어 주셨고요. 2486님은 죄 없는 사람들을 정치 세력의 음모로 몰아가는 게 말이 되나요? 라고 물음표 보내주셨는데 반면에 김진표 의장을 향한 이런 의견들도 있네요. 신승식님, 그런 말들을 그 자리에서 똑바로 얘기하셨어야 하는 거 아닌가요?
그러니까 그런 음모론에 휘둘리시면 안 됩니다. 이런 뭐 그게 했는지 안 했는지는 지금 현재 뭐 확인이 안 되는 부분 아니겠습니까? 네. 네, 뭐 하고 싶었는데 참았다 뭐 약간 이런 식으로 쓰여 있어서 그런 말씀을 하신 것 같은데요. 아무튼 이 내용이 정말 어제부터 뉴스를 뜨겁게 달궜는데 대통령실의 추가 해명이 나올지 저는 그게 좀 궁금하더라고요. 지금 제이비가 꼽아주신 대로 왜곡이라면 그런 뭐 유튜브를 본다든지 뭐 이런 거에 대해서 지금 사람들이 말을 많이 하는데 그게 아니라고 하는 명확한 입장을 내는 건지 아닌지 이것도 좀 시선 집중하겠습니다.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리는데요. 그게 왜곡이라면 대통령실의 반박은 둘 중 하나로 나와야 되는 겁니다. 첫째, 대통령은 그 자리에서 그런 얘기를 한 적이 없다로 나오거나 대통령은 아라고 했는데 왜 김진표 전 의장을 그걸 어로 전달하느냐 이렇게 나와야 그게 반박인 겁니다. 다른 얘기 하지 말고. 이렇게 정리하겠습니다. 네, 제이비타임즈 다음 주목할 뉴스는요? 대통령실의 박상욱 과학기술 수석이 어제 기자회견을 가졌습니다. 내년 연구개발비를 24조 8천억 원으로 대폭 늘렸다고 밝혔는데요. 기자회견 한 장면 들어보시죠. 국가과학기술심의회를 통과한 내년도 주요 R&D 예산은 올해 주요 R&D 예산 21.9조 원 대비 13.2% 늘어나는 것으로 내년도 정부 총 예산 증가율이 4% 선으로 예측되는 것을 감안하면 재정 여력이 정말 없는데도 최선을 다해 큰 폭으로 증액한 것입니다. 기획재정부에서 편성할 일반 R&D 예산 등이 추가되면 25년도 정부 R&D 총 규모는 이전까지 최대였던 23년도의 29조 3천억 원을 넘어 30조 원에 육박할 것이 확실시됩니다. 네, 이어서 대통령실 고위 관계자가 이런 말을 했다고 합니다. 올해 예산을 증액할 수 있었던 이유는 예산 구조 조정 성과 토대 위에서 이루어질 수 있었다고 감히 말씀드린다. 이렇게 하면서 나눠먹기식 뿌려주기식 R&D 사업은 과감하게 정리했다. 이런 말을 했다고 합니다. 네, 뭐 오디오에서도 들으셨지만 최선을 다해 큰 폭으로 증액, 역대 최대 뭐 이런 얘기가 지금 많이 들리는데 네. 진짜 그런지 평가를 좀 해봐야 될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일단 이거부터 봐야겠죠. 정말 대폭 늘어난 것인지 일단 이거부터 점검을 해봐야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올해 대비 내년 예산으로 계산하면 대폭 늘어났겠죠. 13.2%. 뭐 이 숫자가 틀린 건 아니겠죠. 근데 계산법을 한번 바꿔봅시다. 올해 예산은 지난해 예산을 대폭 삭감한 결과잖아요. 그렇죠. 그러면 대폭 삭감되기 전인 지난해 예산 대비 내년도 예산은 얼마나 늘어났는가? 요걸 한번 비교를 해보는 게 오히려 그 현실적인 접근법 아니겠습니까? 자, 윤석열 정부가 대폭 삭감하기 전인 2023년도 지난해 예산은 24조 7천억 원이었습니다. 그런데 대폭 역대 최고로 늘렸다라고 하는 내년 예산이 얼마냐면 24조 8천억입니다. 얼마 늘었습니까? 1,000억. 1,000억 늘었습니다. 이게 대폭 역대 최대로 늘어난 것이라고 이렇게 자평할 정도가 되는 겁니까? 거기다가 물가 많이 올랐잖아요. 그러면 물가 인상분을 반영을 한다면 실질적으로 올랐다고 봐야 되는 겁니까? 이렇게 자평할 수 있는 겁니까? 첫째 이 점 한번 제기를 하고요. 두 번째, 자 이런 총량 비교 말고 세부적으로 내용적으로 점검할 게 있습니다. 지금 대통령실 고위 관계자는 나눠 먹기식, 뿌려주기식 사업을 과감하게 정리했다면서 10% 정도의 구조 조정이 있었다고 밝혔어요. 자, 이 말을 거꾸로 뒤집으면 사업의 내실화를 꾀했고 그 결과 10%의 내용적 상승 효과가 있다라는 얘기로 해석이 될 수가 있는 겁니다. 그런데 이걸 현재로서는 점검할 수가 없습니다. 정부가 먼저 이 나눠먹기식, 뿌려주기식으로 규정한 사업이 무엇인지를 밝혀야 그게 정말로 나눠먹기식, 뿌려주기식이 예산이었는지 일단 이게 이제 1차 점검이 될 수 있는 것인데 이게 지금 안 되고요. 참고로 기억을 환기하면 정부가 R&D 예산을 대폭 삭감할 때도 똑같은 논리를 내세웠었습니다. 기억하시죠? 거기에다가
나눠주기식, 뿌려주기식이란 정부의 주장에도 불구하고 과학기술계의 반발이 엄청 거셌다. 왜 거셌을까? 그러면 정부의 이런 나눠주기식, 뿌려주기식이라는 인식에 동의하지 못한다는 게 여기는 깔려 있었던 거잖아요. 그러면 어제 대통령실 고위 관계자가 했다라는 그 발언도 지금 과학기술계가 현장에서 느끼고 있는 체감의 어떤 내용과는 상당히 거리가 있는 것으로 해석될 여지도 남아있다. 이런 말씀을 드리겠고요. 아무튼 그게 정말 쓸데없는 공돈이었다면 과연 그때 과학기술계가 그렇게까지 반발을 했었을까도 한번 따져볼 필요는 있겠다. 이렇게 마무리하겠습니다. 네. 근데 박상욱 과학기술수석은 이런 말도 했습니다. 내용상으로는 환골 탈태에 가깝게 달라져 복원이나 회복이라는 표현은 적절치 않다. 그러니까 그게 지금 제가 두 번째로 말씀드린 그거예요. 내용적으로 환골 탈태 수준이라고 하는 게 나눠먹기식, 뿌려주기식 예산에서 대폭 잘랐다라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총량이 그러니까 10만큼 들었다면 그 가운데 쓸데없는 예산이 10%가 줄었으니까 10이 늘어난 게 아니라 20이 늘어난 것이다. 이런 논리로 연결이 되는 것이죠. 그러니까 이거는 그럼 한번 점검을 해보자. 그러면 싹둑 잘라낸 게 정말로 나눠먹기 뿌려주기식 예산이었는지 한마디로 꽁돈이었는지 한번 점검을 해보자. 이런 말씀을 드리는 거잖아요. 네, 그러니까. 일단 과학계에서 나온 반응을 좀 살펴드리면 예산 증액은 일단 환영한다는 입장입니다. 하지만 일관성 없는 정책으로 현장은 여전히 혼란스럽다. 지난해 대폭 예산을 삭감한 걸 감안하면 사실상 증액이 아니라 그냥 2023년 수준으로 돌아온 거다. 뭐 이런 입장들이 지금 대체로 나타나고 있다는데요. 촌철님들은 이렇게 촌철을 날려주셨네요. 제비꽃님 조삼모사. 네. 네. 제비타임즈 다음 주목할 뉴스는요. 육군 12사단 훈련병 사망 사건 이후 국방부가 현장 점검을 했습니다. 그리고 어제 대책을 내놨습니다. 크게 두 줄기인데요. 최대한 심플하게 전해드리면 첫째, 신병교육대에서의 군기훈련 승인권자를 기존 위관급에서 연관급 지휘관으로 상향한다. 이런 겁니다. 참고로 12사단 훈련병을 숨지게 한 중대장은 대위, 부중대장은 중위였던 점을 고려한 것 같습니다. 두 번째, 훈련병에 대한 군기 훈련에서 체력 단련은 제외하기로 했다고 합니다. 훈련병의 군 적응도를 고려한 것이다. 뭐 이런 설명을 덧붙였습니다. 국방부에서. 네, 과연 근본적이고 현실적인 대책이냐 이걸 따져봐야 될 것 같은데요. 뭐 군기 훈련에서 체력 단련을 제외하기로 한 건 뭐 그럴 수 있다고 봅니다. 군기라고 하는 건 군 생활에 대한 적응이 완료된 후에나 성립되는 개념 아니겠습니까? 근데 훈련병은 적응 과정에 있는 병사이지 적응이 완료된 병사가 아니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런 점에서 선후를 따져야 된다라는 어떤 뭐 이런 인식이 깔려 있다면 뭐 거기에는 동의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승인권자의 계급을 높이는 문제, 이게 현실적인지는 솔직히 잘 모르겠습니다. 국방부 대책에 따르면 훈련병을 훈련시킬 때마다 그럼 대령, 중령, 소령이 직접 지휘한다는 겁니까? 현장에 항상 그러면 같이 한다는 겁니까? 그게 아니라면 군기 훈련 사유가 발생하더라도 그냥 놔뒀다가 한참 뒤에 연관급 지휘관의 허락을 득한 다음에 너 나와. 지금부터 훈련 받아. 이렇게 되는 겁니까? 이게 현실적인 접근법일까요? 일단 이 생각을 한번 해봤는데요. 이거저거 다 떠나서 먼저 지적할 게 있습니다. 12사단 신병교육대에서 문제가 발생한 건 매뉴얼이 없었기 때문이 아니라 매뉴얼을 안 지켰기 때문 아닙니까? 기억하십니까? 현장에서 안 지키는 매뉴얼을 백날 고쳐봤자 그게 도대체 무슨 소용입니까? 핵심은 이거 아니겠습니까?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네, 그걸 국방부도 알고 있는 것 같긴 합니다. 이런 말을 했더라고요. 규정이 있는데도 사고가 발생하기까지 과정에서 여러 가지 위반이 있었다. 뭐 그래서 교관들에 대한 인권 교육도 실시할 거다. 이렇게 얘기를 했더라고요. 유재필님이 저도 훈련소 조교 출신인데 생각이 복잡해집니다. 라는 댓글 보내주셨네요. 어떻게 복잡해지신지는 그 내용은 안 써주셨고. 네, 복잡해집니다. 라고만 쓰셨습니다. 네, 저는 그래서 그러니까 대령, 중령, 소령님의 허가를 득한 다음에 군기훈련을 한다라고 하는 게 이게 지금 도대체 현장에서 어떻게 받아들여질지도 솔직히 갸웃갸웃해지는 부분이 있습니다. 아무튼 그럼 제가 이 얘기를 하는 게 그럼 이렇게 매뉴얼 만들어내면 지키겠느냐. 이 문제가 따라붙는 거 아니겠습니까? 현실적으로 현장에서. 그래서 그 말씀을 다시 드리는 겁니다. 네. 네, 소잃고 외양간은 잘 고쳐야 됩니다라는 의견 주시는 분들도 많으신데요. 알겠습니다. 자,
자, JB타임즈 이렇게 마무리하겠습니다. 더마카와 함께했습니다. 수고하셨어요. 고맙습니다.